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가 웰스파고와 함께 5월 미국 주택시장지수를 발표했습니다. 5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전망치인 57은 물론 지난 4월달 기록인 56에도 못 미친 결과였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주택시장지수는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 간주됩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구매자들이 아직 시장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으며 주택 구입에 앞서 보다 안정적인 금융 조건을 갖추기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온건파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연준이 그동안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계속 낮춰왔다며 이를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다 할지라도 심각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서 연준이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되며 2016년 상반기에나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그리스와 유로존 채권단의 합의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의 제시안에는 그리스의 기초 재정 수지 흑자 목표를 0.7%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변경을 올 여름 이후까지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헤지펀드 투자가로 유명한 칼 아이칸이 애플의 적정 주가를 주당 $240로 평가했습니다. 아이칸은 팀 쿡 애플 CEO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당 $240는 간밤 개장 때 거래됐던 애플의 주가보다 83.38%나 높은 수준으로 이 주가를 반영하면 애플의 시가총액은 1조 3,800억 달러가 됩니다. 아이칸은 이 서한에서 애플이 내년 텔레비전 생산에 2020년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주가를 현 시세보다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S&P 500 지수에 이어서 이제는 다우지수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에서 신고가 흐름이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S&P 500 지수는 이렇게 되면 3거래 연속 사상 최고가를 쓴 셈이고 다우지수는 약 2달여 만에 신고가를 드디어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료는요.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호재가 됐는데요. 믿었던 주택시장 지표마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택건설업협회가 발표한 주택시장지수 전월보다 못했고 전망치보다 못한 54를 나타냈는데요. 때문에 9월 금리 인상도 어렵겠고 사실상 연내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분위기가 더욱더 만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때마침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물인데요.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았죠. 올해 금리 올리기는 정말 어렵겠고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한 내년 상반기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결국 금리 인상이 빨리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뉴욕 증시를 신고가로 보내버린 건데요. 자, 다우지수부터 차례로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이제 18,000 거의 한 300선 부근까지 왔죠. 0.1%가량 오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2달여 만에 처음 신고가가 난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스탠다드&포어스 500 지수가 먼저 신고가를 쓰고 있었는데 이 지수도 이제 거의 2,130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아주 조금씩 3거래 연속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고요. 나스닥이 아직 신고가를 못 내고 있긴 한데 나스닥도 한 5,090선 92포인트 정도가 전 고점이기 때문에 한 13, 14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역사적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유럽 증시 한번 보시죠. 사실 옆으로 차트를 붙이면서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면 하락 추세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유럽인데요. 간밤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닥스 30 지수가 사실상 많이 상대적으로 빠졌던 그런 지수였는데 때문에 역시 많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저가 매수, 반발 매수가 좀 불러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영국은 소폭 올랐고 프랑스는 한 0.3% 정도
상승세를 띄었었죠. 그리스 문제가 좀 풀리고 있다고 해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그리스 문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서를 써서 그리스 측에 제안을 하나 했다고 하는데 이달 말까지 그리스 문제는 타결이 안 되면 현금이 부족한 그리스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 주 후반에 있을 회의가 어떤 결과로 끝맺음이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약간 밀렸습니다. 사실 오래간만에 달러가 강세로 돌면서 원자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띨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놓였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골드만삭스도 원유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게 WTI 유가인데요. 국내산 브렌트유가 현재 WTI 가격보다 평균 배럴당 한 $5 정도 더 높습니다. 현재 가격이 한 65불 정도인데요. 이것이 2020년대 가면은 55불로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면서 유가는 가격이 조금 밀렸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막판에 오래간만에 뒷심을 보였었고요. 코스닥은 좀 쉬어갔었는데 자, 의외로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밤에 미국은 신고가를 냈지만 별다른 엄청난 뉴스, 경기 민감주를 움직일 만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 오늘도 연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이 끊어질지가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4월달 들어서 사실 고용을 제외하고 소매 판매, 지난주 산업생산까지 부진했었는데 간밤에 꽤나 괜찮았었던 주택시장 지수, 주택지표마저 부진한 모습으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 지표들이, 계속 좋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산업 생산 지수가 다 좋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주택 관련 지수가 미국 경제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성장 중에 다시 좀 일부 주저앉는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진단이 나오고 또 성장률도, 상반기 성장률이 낮아져서 금년의 성장률이 한 2% 초반대 정도에 머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나오는 주택 관련 지수가 이제 중요한데요. 주택 관련 지수가 중요한 건 미국은, 계속 지금까지 이제 2008년 이후에, 폭락했던 주택 경기를 회복시키면서 그것이 이제 개인들의 가계 순자산,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가계 순자산을, 개선시키면서 소비를 이끌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 주택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택이 경기가 지수가 좀 개선되느냐 안 되느냐가 2분기 성장 회복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렇게 지표가 부진하고 믿었던 희망의 지표, 주택 지표마저 꺾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4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보겠다고 한 중요한 지표가 고용과 또 하나는 바로 이 물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되는 높은 상황인데요. 앞서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비둘기파답게 물가 목표치 2%에 달성된다고 해도 미국은 금리 못 올린다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이번에 물가가 어느 정도 나와줄까요, 교수님? 이번에 이제 저번 달에는 이제 전월 대비 0.2% 증가했는데 이번 달은 시장에서는 4월에는 저번 달보다는 다소 낮아진 0.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다소 늦어질 그러니까 9월 인상은 거의 물 건너가고 빨라야 금년 한 10월, 12월 정도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미국에서는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 양적 완화 정책이 좀 빨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미국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이번 주 현지 시각으로 20일 밤 4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 의사록이 공개된다고 하죠. 4월달 FOMC 회의 돌이켜보면은 1분기 지표가 안 좋았던 것은 일시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던 바로 그 회의였었기 때문에 좀 시장을 여러 가지 경제 측면에서 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FOMC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성장률이 0.2%였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속보치고 다시 수정치는 마이너스까지 갈 거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속에서 그 0.2% 성장 쇼크라고 했었는데 그 성장 쇼크의 배경에는 이제 한파라든지 그런 일시적인 요인이 컸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FOMC에서 과연 어떤 정도 얘기가 나왔는가? 예를 들어서 달러와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 미국도 이제 수출이 계속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수출 부진이, 미국 경제에, 이런 그 성장 쇼크를 가져왔다. 뭐,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든지 하면은, 그 수출 부진의 원인이 달러 강세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경우에, 미국 달러화의 그 약세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그건 굉장히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발언이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발표되는 FOMC의 그 의사록이 그런 면에서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4월 FOMC 의사록에서 강달러 우려감이 표출이 됐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표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미국 증시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지표 부진에 주가가 오른다는 것, 이런 패턴이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미국의 우리가 항상 그 주가가 오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있는데 유동성 장세는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제나 금리를 내리거나 통화를 풀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표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아마도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게 될 거고 공개될 FOMC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예상하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실적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실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하락하게 되고 이것이 유동성 장세가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그런 좋은 그 현상이 발생하겠습니다. 예, 자 점점점 이래저래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미국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엔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일본이 7년 만에 최대 경상 흑자를 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뭐 당연히 그 뒷배경에는 엔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도 30일 날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난 4분기가 2.2%였었는데 이번엔 1.5% 정도로 약간 둔화될 전망을 하고 있다면서요, 전문가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그냥 성장률이 그렇게 예상하는 만큼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작년에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소비가 주춤하면서 지금 이제 수출은 이렇게 지금 이제 경상수지가 그야말로 3월 경상수지가 2조 엔을 넘을 정도로 그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소비세 인상의 여파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지난 3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2.2%였지만은 그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제외하면 0.2%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은행도 2%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하반기 정도에 일본은행이 다시 양적 완화, 현재 80조 엔을 지금 금년에 풀기로 했는데 좀 더 푼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지배적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최근 일본은행 총재가 이번 달 초에 ADB 연차 총회에서 물가 목표 달성 시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금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더욱더 시장에 하반기에 양적 완화를 좀 더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시장의 예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본도 생각만큼 소비세 인상 효과를 빼면 물가도 많이 뛰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목표까지 물가도 지금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추가 부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부양을 할 것 같지만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역시 지난번에 살짝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중일까요? 일본도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경제권을 나누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렇게 나눠보면 전부 다 지금 자국의 통화 약세를 가져가서 수출을 늘려서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정책에는 각국이 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힘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 간에 상대방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제 판단으로는 일본은 지금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저렇게 그야말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피해도 불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미국과의 상당히 어느 정도 공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일본이 하반기 양적 완화를 확대할 경우에도 미국과 사전에 의견 교감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통 얘기도 어제 잠깐 해주셨는데 일본이 올리고 나서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는 일본이 올리기 전에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렸으면요, 금리를. 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우리나라도 이미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환율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이제 미국에서 흑자를 내는 한 4, 5개국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요한데 이 일본처럼 우리가 통화정책을 하기 전에 그냥 하고 나서 나중에 미국의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지적이나 혹은 공세에 또 난감해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미국의 당국과 좀 교감을 나누고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여건에서 좀 이해를 시키는 그런 사전 금융 외교라든지 정기 작업이 좀 필요한데 제가 보기 이런 거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여러 가지 외국의 특히 미국의 공세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오히려 좀 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지 못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달러와 유로와 엔화, 위안화 모두 약세를 가져가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더 통화당국이 환율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국제금융 외교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원화도 좀 약세를 가져가는 그래야만 이제 수출이 지금 현재 계속 지금 4월달에 마이너스 8.1%인데 이렇게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 유로존이 모두가 안 좋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이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성장률이 안 좋아지고 있고 원화 가치까지 강세가 되면 하반기 수출이 안 좋아질 것은 자명하고 그러면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미국하고 또 옆에 주요국하고 특별히 이 통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미리 좀 협의를 해놓으면 당연히 나중에 또 날을 세우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스무스한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또 이번 주에 5월 HSBC 집계 제조 PMI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4월 제조 PMI 확정치가 HS 집계 기준 1년 내 최저치 49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5월 지표에서부터 또 꺾이면 어떡하나 걱정스럽습니다. 전망치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나요? 네, 중국은 제조 PMI가 2개가 발표됩니다. 항상 먼저 이제 HSBC 홍콩에서 발표하는 HSBC PMI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이제 곧이어서 이제 PMI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HSBC PMI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이제 추세 경기가 계속 추락을 하고 있고요. 금리를 내리고 지급 준비를 2번씩이나 금리도 2번씩이나 내리는데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HSBC 제조 PMI도
기준치인 50을 밑돌 것으로 이렇게 좀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끝으로 그리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못 말리는 그리스입니다. IMF 이번에 7억 5천만 유로 갚기 전에 하루 전에 갚긴 했지만 우리 더 높다 못 갚겠다라고 통보를 했었다라고 뒤늦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그리스가 돈을 갚긴 했죠. 근데 이제는 정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결국 이제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될 건지가 관건인데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이제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네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결국은 그리스를 그야말로 돈을 안 주면 디폴트 또는 이제 그렉시트가 발생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지금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 유로존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갖게 되는 이제 유럽 정상들과 그다음에 막바지 가서 좀 유리한 타협을 끌어내 보겠다는 그런 이제 그리스 정부 간의 그야말로 벼랑 끝 싸움이죠. 벼랑 끝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11일 유로존 이번에 이제 EU인데 유로존 정상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기싸움을 하다 결국은 협상 타결을 못 보고 실무 협의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정말 타협을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하려면은 지금 그리스가 근본적인 개혁, 과거 우리가 했다시피 그야말로 알짜 자산을 좀 팔아서 빚을 좀 갚는 이런 구조조정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알짜 자산은 전혀 팔 생각이 아직 없고 오히려 더 공무원들도 다시 복직시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해결책, 왜냐하면 이미 벌써 유로존 입장에서는 1,100억 유로가 넘는 부채를 탕감까지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가 힘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벼랑 끝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좀 실무협의 기구에 넘겨서 실무협의 기구에서 기간을 좀 연장하고 일부 좀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마지막한 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연명을 시켜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 우리 일반 투자자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벼랑일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그 벼랑 끝 자체가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 있을 EU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결과물은 없을 것인지 역시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봉 멘토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전일 보면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코스닥 쪽에서의 일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실적이 조금 현재 상황에서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이 좀 나오는 사태가 있었죠. 이것 역시 변동성인데요. 여러 가지 말들이 분분합니다. 코스닥도 역시 실적이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코스닥이 실적이 안 좋은데 코스피라고 실적이 좋겠습니까? 그죠?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장은 유동성 장이라고 봐야 되죠.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고 한국도 역시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위험 자산으로서의 쏠림 현상, 그 유동성들이 바로 시장 증시를 이끌어낸 것인데 그것이 갑자기 또 실적과 연계되는 것, 물론 실적과 연계되어야 되죠. 그런데 실적이 갑자기 그쪽으로 연결을 되어지면서 유동성장에서 거의 뜬금없는 실적 얘기로 급락을 시킨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빠르게 회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시장이 이제 회귀를 하면서 주도주군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실적보다는 성장성, 그 성장성이 또 올라가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즉 밸류에이션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세가 가장 증시로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이 흔들거린다고 여러분들이 흔들려버리면 결국은 거기서 녹아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심지 굳게 딱 내가 마음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종목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거기서 심지 굳은 매매만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과 간밤의 외신들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밑으로 좀 내려보니까요. 사람 모양의 로봇도 있고요. 요거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스타트업 투 와치 홍콩이라는 기사네요. 그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들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뭐 거의 벤처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벤처 기업의 수준이 놀랍죠. 그래서 이 홍콩에서의 얘기인데 이 홍콩에서 어떤 벤처들을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헨슨 로봇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죠. 표정이 굉장히 놀라는 표정입니다. 그죠? 입을 쭉 벌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요,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하는 로봇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해서 애들 교육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프랙티스 소셜 스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행동, 사회적 스킬에 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하는 그런 로봇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헨슨 로봇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폐아 치료를 위한다고 하기도 자폐아 치료에 대한 얘기도 여기 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로봇 산업 이런 쪽으로 얘기가 있고요. 자, 위랩이라는 회사인데 뭐 탁구채, 핑퐁, 중국인들, 홍콩인들 다 좋아하는 뭐 핑퐁입니다. 그죠? 핑퐁인데 자 핑퐁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새로운 금융회사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걸 역으로 해석하자면 크라우드 펀딩이나 뭐 이런 금융회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위랩에 대한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요. 자, 인사이트 로보틱스라는 또 이것도 로봇인데 망원경처럼 생겼죠. 산불을 감시하는, 망루에서 산불을 감시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과학도처럼 보이는 이 학생, 이분이 개발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역시 과학도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항에 물고기를 보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중국이 말이 많았죠. 그 멜라닌 색소가 담긴 분유라든가 이런 게 말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물고기에게 이제 먹이면 뭐가 되느냐면 뭐 그 독소가 형광녹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들을 배한다. 스타트업 기업이죠. 결국은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회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보면 법률가처럼 생겼죠. 로이어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헤드헌터를 해주는 법률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뭐 여러 가지들을 다 판단해서 해주는 헤드헌터 역할을 해주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탁해 보이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사진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뭐냐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투자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왜 내가 들고 나왔느냐요. 앞으로의 미래에 가는 부분들이에요. 로봇 산업이라든가 미래 금융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미래 쪽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퇴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의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스타트업 기업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을 요하는 의사, 그죠? 경찰, 변호사 이런 쪽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래 생명과학 공학 쪽도 아니고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기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나갈 부분이에요.
로봇 산업, 미래 산업 쪽으로 이들도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쪽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금 미래 산업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은 명확하죠. 로봇 산업, 그다음에 금융 산업, 이런 것들이 홍콩에서도 줄을 이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새로운 금융 산업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바로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100억 불 금융 지원. 자, 요거 나옵니다. 한국 기업 참여 길 열어. 요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한 인도 정상회담 경험 내용입니다. 자, 인도 인프라 사업에 100억 달러 금융 지원하겠다. 인도 발주 LNG선 사업 참여한다. 그러니까 조선 쪽에서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해운 물류 분야 기술 경협 공유, 그다음에 철도 도로 분야입니다. 결국은 또 SOC 산업이죠. 지금 중국도 1대1로로 하면서 SOC 산업 쪽으로 가고자 하고, 인도도 이 SOC 산업 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근간을 닦는 그런 기간 산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관계된 우리나라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기간 산업, 철도라든가 도로 이런 쪽에 기간 산업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저희가 그걸 해서요. 이거 광고 쪽으로 하는 바람에 이 종목을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제가 또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 꼭 좀 참고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대1로 하고 이 인도의 경협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목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격 제한폭 플러스 마이너스 30% 확대. 자, 다음 달 1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이제 투자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는 변동성 확대를 의미하고, 결국 이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점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영역을 좁혀서 금융투자 쪽에, 그러니까 금융업 쪽에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뚜렷한 의지죠.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기를 치러 들어가야 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30% 되면 단기만 해도 얼마나 큰 고수익이 발생해. 이건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금융 쪽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것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새 영토 찾은 퀄컴 만물 인터넷 IoE 주도. 이제 IoT도 아니고 IoE입니다.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의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이 퀄컴조차도 이 IoT, IoE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만물 인터넷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이 점점 더 앞으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와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자동차, 웨어러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IoT 사업에 진출하겠다. 스마트 시티, 최근 들어 여러분들 그 파주 출판단지 쪽에 스마트 시티를 건립을 한다는 것 때문에 예스24가 파주 출판단지에 있죠. 거기 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24가 신고가를 계속 간 이유가 바로 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예전에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이 바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예스24가. 그 스마트 시티 관련주 여러분들 한 번만 찾아보셨어도 굉장히 크게 이런 예스24 같은 종목을 잡아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쪽, 결국은 스마트카 쪽이죠.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MDS 테크, 맛동산 테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맛동산 테크가 이제 또 24,000원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래 올라가면 관심이 가져지시죠, 그죠? 이미 밑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을 때는 여러분들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아마 보면 다 올라가고 나면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IOE 결국은 IoT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점들 꼭 좀 살펴보시면서 이게 미래시장 성장성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속도내는 현대차 스마트차 개발 또 얘기 나옵니다.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이죠. 결국은 스마트카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차와 스마트폰의 연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더라도 MDS 테크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MDS 테크와 인포뱅크가 있는데요. 인포뱅크 쪽보다는 MDS 테크가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거. 그러나 같은 어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 스마트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두 종목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투자 제안을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 장세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종목이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혹은 성장성 있는 종목이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그 성장성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라 이 얘기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성장성에 올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황의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조금 더 풍성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외국인들이 강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사면서 오래간만에 뒷심을 발휘하는 그런 코스피의 모습이 나왔는데 화장품주의 강세 2100을 지켰고 2110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이 약간 눌렸지만 700선은 지켰는데 실적이 되면 상한가를 가고 실적이 안 되면 거의 하한가 내지는 그에 준하는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냉혹한 시장의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했는데 잔일장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상당히 어찌 보면 두렵기까지 한 그런 상황, 말 그대로 실적에 의해서 그리고 실적 그 자체라기보다는 실적 눈높이에 따라서 시장의 눈높이 전망치에 따라서 그 결과치 나오는 그런 양상들 어찌 보면 매우 냉혹하게 지금 무서울 정도로 그 양극화 현상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 뭐니 해도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것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어떤 그 시장 내에서 모멘텀을 매우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양상이 최근 들어서 매우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실적 개선세 그리고 주가의 상승폭 더 나아가서 성장의 기대감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여기서 한 가지만 엇박자가 나더라도 어찌 보면 주가의 어떤 미치는 영향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모멘텀의 전반적인 모멘텀의 공백기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 일단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일단은 이런 부분들 일단 그 뒷심 좀 발휘해주면서 어제 같은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 특히나 그 화장품 쪽에서의 상당 부분 이제 그 주가 상승 그리고 주가 상승에서 좀 대형주 쪽에서 중소형주로 가나 했더니 다시금 이제 그 액면 분할과 함께 찾아와 아모레퍼시픽에 43만 원 이상의 어떤 그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 43만 6,500원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다시금 대형 화장주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 사실상 어찌 보면요 지금 이렇게 좀 판단도 됩니다. 시장에서 정말 재료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찾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 돌고 도는 그런 양상들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장 중심에는 뭐니 뭐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감 여전히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이 특히나 화학 소재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이 좀 이어졌다라는 부분들. 말 그대로 실적 발표 직후 2분기 실적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찌 보면 3분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양상들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우선 차익을 실현하고 보자라는 그런 매도사가 좀 우세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 내릴 만한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적 눈높이 충족 여부, 이 실적 변수도 곧 있으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거의 끝물에 와 있기 때문인데 이런 가운데 모멘텀도 없고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나고 좀 안정적인 거 하자라고 해서인지 몰라도 내수주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좋게 보시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위 물려 계셨을 줄 믿는 경기 민감주는 언제쯤 반등을 해줄까요? 예,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듯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모멘텀의 공백기 그리고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 발표 직후 다음 실적 시즌 내지는 다다음 실적 시즌 발표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양상들 기대감이 서서히 충족시켜 갈 만한 그런 어떤 시장 내 뉴스들 변수들이 나와줘야만 할 텐데요. 일단 가시적인 모멘텀을 지금 현재 상황 모멘텀 공백기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모멘텀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들이다. 그런 부분들이 바이오 그 화장품 쪽에서 특히나 이제 대형주 쪽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의 변화 결국에는 실적 그 자체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지표로 이동해 가야 되는데 뚜렷할 만한 지금 FOMC 내일 이제 오늘 저녁 내일 그리고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양상인데 지표 자체도 이렇게 뚜렷할 만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서프라이즈 할 만한 그런 양상들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미적지근한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그런 경기 민감주 부분. 일단 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현재 보이는 이제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나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저 같으면 이제 미리 이제 길목을 지키는 저는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투자 실패의 확률이 상당 부분 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그런 투자의 어떤 그 방향성을 그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쫓아가다 보면 잘못하면 그 엇박자가 나서 말 그대로 고점에서 그대로 물리게 되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길목을 지키는 그런 양상 내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경기 민감주의 눌림목 현상에서의 추가적인 매수 부분, 분할적인 매수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경기 민감주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무조건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할 것이냐. 하지만 지금 현재 양상 거시 변수의 변화 부분 계속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채권 금리의 어떤 그 변동성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디플레이션의 완화, 디플레이션 우려감의 완화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서서히 준비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그 얘기에는 결국에는 경기 개선의 신호가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부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2차 유동성 장이 올 거라고 우리 대표님은 믿고 계시고 경기 민감 대형주를 미리 한번 사두는 길목 지키기 전략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당초에 좋게 보셨던 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하셨던 섹터가 경기 민감 대형주 가운데 조선이었었는데 역시 약간 우려했던 대로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빅베스를 내면서 1분기 8년 만에 적자를 냈었죠. 의외로 턴어라운드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조선주도 그런 분석 속에 지금 거의 바닥권에 다시 재차 밀리는 그런 흐름이고 화학주도 좋게 보셨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강했다가 약간 조정을 같이 받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보다도 조선이 의외로 더 걱정거리거든요. 조선주 전략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탑픽 종목 중에 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미 이 부분은 이미 예상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됐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사장의 어떤 그 변경 부분 정성래
이승립 사장의 어떤 그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분기에 다 털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시장 내에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바닥의 신호로 어떤 그 신호로 감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전략에서 계속되는 어떤 그 조선주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아직까지 변화가 없고요. 물론 이제 우리 최인희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의 우려감 2분기, 3분기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도 그리스로부터 신규 수주 지금 받았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조선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주가 되겠습니다. 수주에 대한 어떤 그 지역적인 문제도 그리스로부터 어떤 그 신규 수주가 나오는 부분,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부분, 가장 좋은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어찌 보면 조금은 좀 대우조선해양 물론 우려감, 어떤 그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바닥의 신호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전체적인 시장 전략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민감 대형주 여전히 탑픽으로 조선주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화학주도 여전히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화학주 이제 너무 많이 올랐었죠.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그 순한 어떤 그 손바뀜 현상이다라고 라는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 저는 이제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열어놨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역시 냉혹하다라는 부분,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나타나는 실적이 안 보이면 바로 시장 내 차익 매물이 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시장 내에서 좀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화학의 경우 상승이 멈춘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일단은 지금 현재 FOMC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내지는 관망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중국 시장의 어떤 그 움직이지 않는 변동성이 상당 부분 줄어져 있는 그런 양상. 4,200대에서 중국 상해 지수가 그대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과 가장 밀접한 경기민감과 가장 밀접한 어떤 그 지역의 변동성 어떤 축소 부분들 일단 안정화 이후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기다려보는 오히려 길목 지키기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계속되는 기회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 종목들 지금 사실상 진흙에서 진주 찾기 지금 이런 그런 양상들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실패 확률도 크다라는 부분들 나의 리스크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 내추럴 엔도텍도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어떤 위험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시장의 어떤 그 흐름에 편승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흐름은 흐름대로 가되 나만의 어떤 종목을 찾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어디서 노력이 좀 덜 들 것이고 어디서 노력이 좀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 좀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감내의 수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본인의 어떤 투자의 패턴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강세를 띠고 있는 화장품, 제약, 바이오 따라가면 공부 안 해도 대충 강한 종목들 보이니까 사면 될 텐데 물리면 이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미리 또 공부하셔서 경기민감 대형주 미리 한번 공부해서 사놓으신다면 또 후에 빵끝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도 역시 바닥 가능성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만 신승영 대표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뒷심이 나오긴 했는데 제약 바이오 중에 숫자가 나눈 제약이 바이오보다 낫다 하셨었는데 메디톡스가 호실적 내고 상한가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구분 없이 그냥 또 다시 엉켜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장이기도 했었고요. 또 엔터주 가운데 미리미리 여름철 대비해서 사놓자 하셨는데 어제 SM이 5% 급등하면서 바닥 탈피 신호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장부터 차례차례 살펴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시장도 상당히 조금은 거칠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거래소는 그나마 말씀드린 대로 제약주들 그리고 유통주들 그리고 일부 화학주들 위주로의 반등세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 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지루한 흐름의 연속된 모습에서 좀 알 수 있듯이 현재 구간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메리트 있는 종목군들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해서 개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도 제한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떤 코스피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흐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200일선에 대한 바닥권에서의 탈출형 우리가 잘 판단해서 그것을 순환매가 한 번씩 대형주들 사이에서 돌았던 상황에서 활력을 일으켰을 만한 상승세가 나와줘야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우리 지수 슈팅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삼성전자나 현대차 모두 지속적으로 저점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지수가 조금씩은 못 믿어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으로만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항이 조금씩 두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의 가치는 우리 증시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우리 지수에서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21선에서의 하방 함량에 대한 저항 전저점까지 끌어내리는지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형 섹터주에서는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위주로의 기술적 반등세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화학주들 위주로의 반등세가 당분간은 연출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신 것이 현명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코스닥도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양시장 모두 큰 틀에서 상승장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 특히나 갭 상승을 하면 갭을 메워버리고 하락해버리는 전형적인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았다가는 큰 꼬라치는 그런 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코스닥 지수 하락폭되기 급락했던 종목들 특히나 어제 하한가 내지 급락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장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IT 부품주들 거의 하한가 내지 10% 이상 폭락해버리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자, 실적 시즌이 서서히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짐이 되는 과정에서 바닥을 기는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나와주고 나서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또 개인들끼리 또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 상승률 대비 실적이 그다지 별로였다라고 좀 해석이 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뽀록이 나버리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격 제한폭 변경되기 전까지 한 달 전부터는 코스닥 종목들은 트레이딩 내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좀 몇 달 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 좀 손실을 보더라도 대형주들의 순환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섹터 내에서의 트레이딩 관점만 접근하시고 보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 반드시 인지하셔서 거친 장 잘 버티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제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죠. 어제 롯데케미칼이 3% 가까운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3% 가까운 급등이 나와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제 국제유가의 어떤 심리적 지지라인 60불 가까이 돌파를 했다가도 대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아졌지만은 오늘 정유주들이나 말씀드렸던 화학주들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 롯데케미칼 서서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그나마 특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대까지 상승세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주 따라가는 거 보고 후발주들 LG화학이라든지 기타 종목들도 함께 체크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도 지속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 조정시 매수 관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섹터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엔터주들
YG 엔터라든지 SM 같은 종목들, 어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말씀드렸던 SM 같은 경우 쌍바닥에서의 지속적인 저점을 다지고 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슈팅이 좀 나온 모습들, 어제 SM도 그렇지만 YG 엔터테인먼트도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SM 같은 경우는 5% 정도 급등이 나온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결국 개인들이 매도가 나와주고 빠져나가게 되면서 장중 고가로 SM 같은 경우 마감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차트를 좀 보더라도 3만원대 초반권, 33,300원대와 33,300원대와 32,200원대 저점을 지속적으로 몇 거래일째 다지면서 에너지를 응집한 그런 상황에서의 슈팅이 나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면서 기관들의 수급으로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터주들도 뭐 요즘 그렇고 뭐 요즘 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른 더위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인데, 자, 여름 관련주들, 엔터주들도 그렇지만은 장마 때만 찾아오는 위닉스 같은 종목들, 어제 소폭 상승이 좀 나아졌죠. 위닉스, 제습기 관련주들, 그리고 선풍기나 더위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올 여름까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면은 어느 정도 상승폭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부터 거래소 시장 상승이 좀 나와주더라도 21선대 하방 압력을 받는지 아니면 돌파하는지,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돌파하는지에 따라 여부에 따라서 한 박자 좀 늦으시더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거래소 쪽은 상승이 나와준다라면은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위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체크를 하고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격 제한폭의 확대 시행이 되기 전까지 코스닥 종목 어지간히 정리하고 코스피 대형주 보자, 본다고 해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 보는 게 안전하다, 역시 그런 뷰 유지하셨는데요. 화학주 반등 여전히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하셨고, 엔터주 여전히 좋게 보셨습니다. 특별히 여름 계절성 있는 테마주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괜찮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이드코 멘토님은 오늘 밤 10시에도 역시 종목 투캅스라는 프로그램으로 TV에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는다고 하니까요. 어제 첫 방송 놓치신 분들 오늘 밤 10시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드코 멘토와 함께 봤습니다. 네,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S&P 500과 동시에 또 한 번 신고가를 냈다고 하는데요. 주택 관련 지표가 좋지 못해서 금리를 빨리 올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우려도 조금은 완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장 어떻게 개장할까요? 잠시 후 개장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